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참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지 신기하기만 하네요. 저도 꽃 같은 청춘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하얀 연기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린 것 같아 지난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안 당하는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나이 60이 넘어서야 알게 됐네요. 슬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 얼마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 아들을 쏙 빼닮아서 그런지 참 잘생기고 코도 오똑한 것이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과 손주입니다. 아들은 저의 유일한 핏줄이자 제 가족이고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제 아들이 한다면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의지를 한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또 티나게 시어머니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아들은 저기 멀리 이민 갔다고 생각해야 마음 편해. 간간히 안부 전화 오면 그러려니 하고 전화나 받고 먼저 연락하지 말어. 며느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얼마 전에는 우리 아들도 연락이 없길래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놈이 스피커폰으로 한 걸 며느리가 몰랐는지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 궁시렁 하더라고.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내 아들한테 내가 전화한다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근데 뭐 어쩌겠어. 내 아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참아야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아들 가족에게는 연락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철저히 저는 혼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은 노년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게 심심하진 않을 텐데 얼마 전에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의 내용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망할 놈의 노인네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제조 공장이랑 물건을 파는 업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래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제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한 건 19살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던 시기였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공부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저도 공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보통은 학교와 연계된 공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전 운이 좋아 사무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죠. 남편은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니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개 직원이니까 남편이 시키는 일을 곧잘 했죠. 그런데 제가 남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을 했던 여직원이 제게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순영씨,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사장님이랑 단둘이 술 마시는 일은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사장님 좋은 사람이긴 한데 여러모로 좀 그래요. 여자도 많고 그냥 딱 사장과 직원 관계만 유지하면서 여긴 직장이다 생각하고 연애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전 연애할 마음 같은 건 없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괜히 순영씨만 불편하니까요. 아무튼 사장님이 꼬셔도 연애는 하지 마세요. 순영씨가 제 여동생 같아서 충고하는 건데 정말 나중에 피곤해져요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언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던 터라 연애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정말 그 전 직원의 말대로 사장님이 제게 먼저 순영씨, 오늘 회식이나 할까? 직원은 순영씨밖에 없지만 그래도 취직을 했는데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오늘 저녁에 칼질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제게 먼저 회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처음으로 퇴근 후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냥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꽤 큰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가 주셨고 처음으로 분위기도 있고 멋진 곳에서 칼질이라는 것도 해봤네요. 와인이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은 여기저기 둘러보는 저를 보며 순영씨, 이런데 처음이야? 왜 이렇게 눈알을 굴리고 그래? 되게 순수한 면이 있네. 네, 제가 이런 데를 언제 와보겠어요. 너무 좋네요. 이런 곳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와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감사해요. 여기 음식도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맛있어요.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곳이에요. 사장님, 우리 이런 곳에 자주 오면 안 돼요? 사실 사장님이랑 둘이 회식할 생각에 좀 어색하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런 곳이라면 100번, 아니 1000번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제가 웃겼는지 웃으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자주 오자. 어차피 직원이라고는 순영씨밖에 없는데 내가 잘해줘야 안 간두지. 하면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끔 퇴근을 하고 나서도 따로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졌고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순영씨는 연애 생각 없어? 보면 맨날 퇴근하고 집에만 가더라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돈이나 얼른 많이 벌어서 자취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라 취미생활 그런 걸 가질 여유도 없고요. 다른 친구들은 기숙사 살면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전 그나마 학교 다닐 때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사무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장님이 학교에 공고 신청 안 하셨으면 저도 아마 공장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제 은인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였을까요? 사장님은 제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제가 안쓰러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됐는데도 영화 한 편 본 적 없고 취미생활은 가져본 적도 없고 매일 돈만 버는 제가 불쌍하게 보여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1년쯤 같이 일을 하고 그날도 같이 저녁을 먹자면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살짝 술이 올라온 저를 보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순영아, 너 진짜 답답하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눈치가 없는 거야, 모르는 척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나올 정도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고백을 하니 거절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한 달쯤 지났을까? 갑자기 회사 앞에 제가 일하기 전에 일했던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나와. 내가 뭐라고 했어? 사장이랑 단둘이 술 마시는 일 없게 하라고 했지.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라고요. 사장님은 외근을 나가 있던 상태였고 사무실에는 저밖에 없어서 저는 속절없이 그 언니한테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대 두들겨 맞고 났더니 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그 새끼 너나 가져라.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넌 그냥 세컨드야. 알아?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이였는지 네가 알기나 해? 내가 회사를 관둔 것도 저 새끼랑 결혼 준비하려고 그러려고 관둔 건데 내가 임신만 잘 됐어도 너 같은 건 한 주에도 없을 텐데 하면서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언니는 원인불명의 불임이었고 회사 사장님과 결혼까지 앞두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당연히 알지 못해서 처음에 충격이 엄청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을 바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도 사장님에게 향해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사장님은 그 언니가 아닌 저를 선택했고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지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누구보다 좋아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를 확 끌어안더니 난 평생 내가 아기를 못 갖는 줄 알았어. 진짜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나도 이제 아기 아빠다. 만세! 우리 마누라 만세!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 뒤 바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달 버는 돈이 들쑥날쑥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생활했고 남들이 죽기 살기로 힘들었다는 IMF 때도 별탈 없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아들 역시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고 줄곧 반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사춘기도 무사히 지나갔는데 골치를 썩이는 건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었죠. 결혼 전 먼저 일했던 직원과도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땐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결혼을 했고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애기 아빠가 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그래도 좀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도 어린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다가 저한테 걸린 것도 대여섯 번은 되고 40이 넘은 늑다리인데 젊은 여자들을 어찌나 잘 꼬시는지 넘어오는 여자들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첫 바람은 제가 만삭일 때였습니다. 그때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속옷이며 이것저것 산부인과에 가져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여자 속옷이 서랍장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불륜이 의심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 외면했던 것 같아요. 무튼 그렇게 무사히 아들을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나 싶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옆집 아줌마가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와서 살림살이를 전부 뒤집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이 결혼한 줄 모르고 만남을 갖다가 이제 막 출산한 마누라와 애까지 있는 유부남인 걸 확인하고 꼭지가 돈 거죠. 보통 남편의 상간녀를 제 손으로 처리한 아내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모든 원흉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기에 상간녀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 불륜녀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나랑 똑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타깝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왜 이혼하지 않았냐고요? 요새는 나라에서 지원을 잘해줘서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그럭저럭 키울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저희 친정집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방끈이 길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이혼하면 분명 제가 혼자서 아들을 키울 텐데 그렇다면 제 아들은 평생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날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대놓고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워도 저는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죠. 제가 터치를 안 하니 남편의 바람기는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해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 21살짜리 여대생이랑 바람이 나서 그 여대생의 아빠라는 사람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을 죽이겠다며 칼부림이 일어난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제 속을 뭉개놓는 짓을 몇 번 하고 나이가 들더니 남편이 하루는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선 나 진짜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 나 이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야. 당신 속 안 썩이고 민규한테도 진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거야. 이제 민규도 다 컸고 당신도 민규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잖아. 이제 애한테 돈 들어갈 일도 없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고.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그동안 당신 속 썩인 거 내가 2배 아니 100배로 더 잘할게. 여보 너무 미안해 하면서 제 앞에서 넙죽 엎드리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참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평소 같았으면 옷이라도 갈아입혀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할 텐데 그날은 그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입이 돌아가든 말든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자게 냅뒀네요. 그렇게 50이 다 돼가는 남편이 철이 좀 들었나 싶었던 찰나였습니다. 자꾸만 왼쪽 가슴이 콕콕 쑤시고 이상하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겸사겸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3기라더군요. 이제 좀 남편이 철이 들고 아들도 취직해서 돈도 벌고 좀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암이라니 진짜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지체할 시간도 없이 저는 바로 항암을 시작했고 3기인데도 많이 전이가 되지 않아서
꾸준히 치료를 하고 병원을 다니면 완치 가능성도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갖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항암을 할 땐 남편이 병원도 같이 가주고 평생 제 손발이 돼주겠다면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밥도 해주고 집에 종을 하나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남편도 힘이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술을 퍼지게 마시고 들어와서는 여보, 당신 아직도 아파? 이제 좀 나아진 거 아니야? 벌써 몇 년째야. 나도 사람인데 좀 자유롭게 살자, 응? 언제까지 당신 병수발 들으면서 살아야 돼?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픈 당신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뭐 큰 걸 기대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픈 제 옆에 남편이 있어주길 바랬는데 이 사람 제가 암에 걸린 지 3년 만에 결국 또 눈이 돌아가서 젊은 년과 바람이 났더군요. 제가 웬만하면 귀 닫고 눈 감고 모르고 살고 싶었는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슈퍼 아줌마가 제게 8층 아줌마지?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진짜 말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동네에서 아줌마 남편 바람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세상에 어쩜 남편이 그래? 아줌마 항암하느라 머리 다 빠져가지고 생고생을 하는데 옆에 젊은 여자 끼고 골목 여기저기에서 입 맞추고 이러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 손가락질하고 난리도 아닌데 8층 아줌마만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오지랖이지? 근데 나도 속상해서 그래. 하면서 남편의 바람 사실을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자리선 씁쓸하게 웃었지만 제가 병에 걸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확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놈을 만나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는 건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아들도 다 키워놨겠다. 또 저도 예전과는 달리 나름대로 혼자 먹고 살 수는 있어서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저희 아들 결혼식이라 괜히 아들 장가가는데 망신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싫더라도 어떻게든 꾹 참고 혼주 속에는 남편이랑 같이 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아들만 결혼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참을성으로 이혼까진 가진 않았고 다행히도 아들 결혼식까지 별탈 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큰 산 하나를 넘기고 나니 저도 몸이 많이 좋아졌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일상생활도 할 수 있게 됐고 아는 친구 가게에서 일도 도우며 돈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50이 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혼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하기도 좀 그렇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예전엔 남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였는데 내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며느리가 너무 싹싹하고 이쁘고 저희 집에 자주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하니까 얘네 보고 그냥 참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전화가 와서는 엄마, 오늘 선영이랑 집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갈게요. 선영이가 엄마가 해주는 김치찜 먹고 싶다고 하네. 그거 해줄 수 있어? 그럼 선영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해줘야지. 근데 피곤한 거 아니야? 괜히 엄마 혼자 밥 먹을까봐 신경 쓰여서 그런 거면 집에 오지 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일찍 오라고 하면 돼. 아, 그런 거 아니야. 선영이가 진짜 엄마 밥이 먹고 싶대. 저가 식구들도 다 멀리 있어서 집밥 먹기가 힘드니까 엄마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 퇴근하고 갈 테니까 맛있게 차려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며느리랑 아들이 먹을 밥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차렸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하는 시간조차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그렇게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 세상살이가 힘들었던 게 전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워낙에 싹싹해서 어머님, 너무 맛있네요.
아버님도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하고 제 입에 반찬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남편은 며느리만 보면 생전 제게도 보여주지 않은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때는 아들도 며느리도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좋게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 선을 넘는 칭찬이나 말을 해서 옆에서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같이 밥 먹을 때도 며느리를 보면서 아니, 어쩜 우리 집에 이런 보물이 들어왔어? 집에 아들밖에 없고 이 녀석이 좀 무뚝뚝해야지. 우리 아내랑 셋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놈인데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웃음꽃이 피네. 여기서 손주만 태어나면 딱이겠어. 그치? 그나저나 민규가 밤에는 잘해주니?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죠. 제가 눈치를 주면 그냥 하는 말이야. 아니 뭐 내가 애를 낳으라고 했나? 그냥 하는 말이니까 며느리야 너무 마음 쓰지 말어 우리 공주 하면서 닭살 돋는 멘트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도 쓴웃음을 지었지만 시아버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가고 나면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당신 입 조심 좀 해. 이 양반이 나이가 드니까 노망이 났나.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며느리가 딸도 아닌데 무슨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 이쁘게 생겼다는 둥 살이 하얗다는 둥 그런 말을 뭐하러 하냔 말이야. 당신 혹시 밖에서도 여직원들한테 그래? 그거 성희롱이야. 당신 진짜 누가 확 돌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럼 콩밥 먹는 건 순식간이야. 알아? 알긴 뭘 알아 이 사람아. 그냥 농담이지. 그리고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원래 여자들은 이쁘다는 말 좋아해.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민규 저놈은 볼품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이쁜 여자랑 사귀었을까? 저 녀석이 얼굴은 별로인데 여자를 꼬시는 기술이 있나? 하면서 혼자 음흉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도 듣기 싫어서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떠나자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더라고요. 또 어디서 여자를 하나 꼬셔서 그 여자랑 연락이라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니라면 옛날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면서 웃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바람난 여자 몇몇과 찍은 사진들을 삭제를 안 하고 휴대폰 사진에 꼭 저장을 해두더라고요.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들을 하나의 업적이라 생각하는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의 별난 취미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들 내외와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집에 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그냥 전화를 끊기도 했고, 제가 웬만하면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뵙고 싶은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제가 한가해지면 다시 전화드릴게요. 우리 그때 같이 다시 밥 먹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혹시 내가 시어머니 짓을 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가 점점 저와의 거리를 두는 게 서운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었는데 답장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지방도 다니고 술집도 다니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데 저는 가끔 알바만 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아들 내외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계속 끙끙 앓고 있으니 그런 남편은 저를 보며 당신은 참 답답해. 고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내가 도와주곤 할 텐데 뭔 말도 안 하고 맨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으니 꼴배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당신이 병에 걸린 거야. 맨날 속으로만 골마서. 나처럼 좀 겉으로 표현도 하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속병만 생기고 꽁하고 있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고민이면 고민이다. 겉으로 드러내는 게 사람 아니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야. 하면서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대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다녔어? 사람이라면 절제할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 그런 거 보면 사람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하고 한 소리를 했더니 헛기침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을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남편의 바람길을 알고도 방조했던 제가 벌을 받은 걸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마음도 불편하고 좋지 않아서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날 때면 제가 며느리 집 앞에 가서 만든 반찬을 두고 오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하는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아들내외가 제 반찬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몇 시간씩 서서 반찬을 만드는 게 힘들지도 않아서 종종 찾아가 반찬만 두고 돌아오곤 했죠.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갔는데 자주 가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비밀번호가 잘 외워지지 않아 며느리에게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를 보내놓으라고 했고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해다 둔 지 반년쯤 됐을까요?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한 그날은 주말이기도 했고 아들내외가 쉬는 날이라 집 앞에 조용히 반찬만 두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줄 알아서 반찬을 가지고 며느리 집으로 직접 갔고 16층에 살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참이었죠.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제가 원체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 그냥 반찬이나 집 앞에 얼른 두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에 사는 어떤 꼬마애와 애기 엄마랑 같이 탔고 그들을 먼저 내려주고 16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이 속옷바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남편의 아래 위를 훑어보는데 이 사람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발을 손에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야말로 여기 왜 왔어? 무슨 뭘 일이야? 하고 오히려 제게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물었잖아.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왜 여기서 이 꼴로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 옷은 어딨어? 신발은 왜 들고 있어? 누가 쫓아와?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A씨 하면서 갑자기 욕을 하더니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반찬을 집어던지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헉헉대면서 계단을 내려가더니 이 사람아, 왜 따라와? 나를 왜 따라와? 따라오지 마! 하면서 저보고 자꾸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가면서 아니, 여보, 진짜 왜 그래? 무슨 일인 거야 대체? 나한테 말 좀 해줘봐, 여보! 하면서 남편을 따라갔죠. 그렇게 12층 정도 내려왔으려나? 도저히 숨이 차서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곳이 아들네 집이라는 게 번쩍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팬티 바람으로 뛰어다니는 거에 너무 놀라 뒤따라오긴 했는데 하필 이 사람이 이곳에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규야, 엄마야, 혹시 어디니? 집이니? 아니 엄마, 나 오늘 일이 있어서 회사 나왔는데?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묻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새애기는 어딨니? 집에 있나? 집에 있겠지. 안 그래도 오늘 몸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한 것도 취소한다고 했었어. 왜 그러는데? 하면서 계속 묻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끊었고 헉헉대며 며느리 집 앞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제가 던지고 간 반찬들이 전부 엎질러져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치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이 끝쪽이라 한참을 걸어서 갔는데
점점 다가갈수록 집 앞에 뭐가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고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쳐다본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옷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세아가, 선영아, 집에 있니? 하고 애 이름을 불렀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벨을 눌렀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서 며느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이상하게 열리질 않더라고요. 그 사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세에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세아가, 나야. 집이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지금 나 너네 집 앞에 있다. 너 괜찮니? 집에 있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 혹시 아버님 옆에 계세요? 하면서 울먹이며 대답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무슨 그런 인간 없다. 나 혼자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문 열어. 나 혼자 있어. 하고 대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이고, 선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저 미친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경찰 부르자. 경찰 불러서 그 인간 깜방에 집어넣자. 하고 말했더니 그제야 저를 보고 긴장이 풀렸는지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이게 무슨... 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하면서 문고리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 인간 도망갔어. 몰라, 나도 모른다. 팬티바람으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내가 도저히 쫓아가질 못했는데 그 옷차림으로 뭐 멀리 가봤자 어디 갔겠니. 그나저나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무 일도 없던 거지? 하면서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좀 많이 놀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님,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저희 집에 오신 거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지금 이게 3번째예요. 제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리고 남편이랑 저랑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 정신병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며느리가 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아들 내외 있는 집에 혼자 찾아온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며느리가 집에 혼자 있던 날 갑자기 벨을 누르길래 며느리가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이 인간이 집 앞에서 옷을 홀랑 벗고 있었다네요. 며느리가 너무 놀라서 바로 문을 닫았는데 그 모습이 좋았던 건지 이 인간이 문을 두들기면서 한 번만 문 좀 열으라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애원을 했다더군요. 공포에 질린 며느리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도망을 쳐서 아들과는 직접 마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 역시 나중에 저 몰래 남편을 찾아가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 정신 나간 인간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하였고 그러다 보니 너무 무서웠던 며느리는 제게 알려준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남편과의 식사 자리가 불쾌해서 저와도 점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지껏 제게 말 못한 이유는 제가 항암 치료 중인데 괜히 그 말에 충격받고 병이 악화될까봐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 인간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며느리와 약속을 하고 밖으로 나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도저히 그냥 가만히 넘어갈 순 없겠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래도 시아버지라고 경찰에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제가 옆에서 겨우겨우 설득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찍혀있진 않았지만 팬티 바람으로 아파트 입구를 뛰어나가는 모습이 근처 CCTV에 전부 찍혔고 이 인간 무슨 자신감인지 며느리네 집 근처 찜질방으로 냅다 달려가는 모습이 전부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남편을 공연 음란죄로 신고했어요. 그 전에 몇 번 며느리 집에 와서 훌러덩 옷을 벗은 걸 이웃 주민들이 보고 증언까지 해줘서 남편 콩밥 먹이는 건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착한 며느리가 며칠 뒤 제게 연락이 와서는 아무래도 합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정신 나간 남편 새끼 콩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들 역시 그동안 마음고생이 꽤 심했는지 오랜만에 본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 남편을 만나 좋게도 타일러 보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고 협박을 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부터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 저런 변태 같은 인간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아내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진짜 사람이 창피해서 죽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어떻게 자기 아들 부인 되는 사람한테 저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들이 울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는데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사업장에서 먹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남편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놓고 나왔고 그 뒤로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혼이야? 당신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왜 일방적으로 며느리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믿어줘? 아니, 그년이 먼저 꼬셨다니까. 나한테 집으로 오라고 그랬다고. 아니, 그래서 옷을 벗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변태 취급을 한 거야. 나도 얼마나 놀랬으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겠어.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애기 아빠라고 35년을 믿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병신 같고 제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자기가 당한 거라고 하더니 나중엔 말을 바꿔 며느리와 사랑한 사이였다면서 자꾸만 없는 말을 지어내더라고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왜 그렇게 우냐고 사람이 죽었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앞에서 울어본 게 처음인데 속 시원하게 울고 나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미련도 전부 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소송을 해서 위자료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만 이혼하는 과정도 힘든데 그 미친 인간을 몇 번씩이나 만나고 조정한다는 자체가 너무 역겹고 제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인간이 주는 위자료 같은 건 받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며느리도 저를 응원해주니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러지 같은 남편과 저는 3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하네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35년을 껴안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제 몸에 기생충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늙을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진작에 이혼을 했다면 제가 아닌 또 다른 여자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고,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제 인생이 이제야 빛을 보는 기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아직도 잘 연락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그게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변태 같은 남편놈 때문에 아들 내외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제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꽃뱀한테 된통 걸려서 전 재산 다 말아먹고 거의 노숙자 생활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랑 같이 살 때는 제가 알뜰살뜰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에 여자한테 돈을 써도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기가 경제권을 모두 가져오면 재산 날려먹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했는지 의외로 결혼 생활 내내 재산 관리는 저에게 일임했었거든요. 근데 저랑 이혼 후 자기가 돈을 관리하게 되면서 생각 없이 흥청망청 쓰게 된 거였죠. 안 봐도 뻔하죠. 어린 년한테 환심 사고 싶어서 자기 재산 자랑하고 떠벌리다가 꽃뱀한테 먹잇감이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빈털터리 거짓골로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긴커녕 정말 쌤통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얼굴에 던지고 애몰차게 쫓아냈죠. 제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할 줄은 몰랐던지 크게 충격받은 모습이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완전히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어디서 혼자 죽었는지 아니면 시골로 가서 잠적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그러니 정말 이 남자에게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면서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망할 놈의 그 인간도 없으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남은 제 노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생각도 하면서 제 인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나이 먹고도 연애도 하고 그러는데 전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지낼 생각입니다. 그저 가끔 손주 커가는 거나 보면서 늦었지만 제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잘 버텨나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